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요약서 14페이지, 요약서 14페이지 피시면 되겠고, 자, 근데 문제집은 13페이지입니다. 자, 13페이지. 자, 그럼 요약서부터 먼저 볼까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냐면은, 여러분, 자,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액수투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쌍방 당사자를 갑이라고 놓을게요. 자,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 을. 자, 그래서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습니다. X토지를 사고팔기로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죠. 자, 그러면 요 경우에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매매니까, 계약이니까, 매매니까, 계약이니까 혼자 해야 된다, 청약이 있어야 된다, 청약. 자, 이것만 있어야 됩니까? 티키타카, 승낙. 그래서 의사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합치. X토지를 사고팔기로 합치가 됐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계약의 성립은 X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집원의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X토지와는 별개로 Y토지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Y토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 그리고 등기도 마찬가지로 자, Y토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가장 주되게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가 어디에 성립했느냐? 매매계약이. 자, 그러면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묻습니다. 어디에 계약이 성립했다? Y토지다, X토지다. Y토지는 여러분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Y토지에 관해서는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X토지에 관해서는 청약과 승낙과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니까 X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이 뭐 했습니까? 성립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방금 공부하셨던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에 자, 갑이 을에게 이 소유권을 넘기려면 매매 계약이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니까 뭐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자, 그러면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자, 그럼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 전에 매매 계약은 뭐 해야 된다? 유효. 법률행위는 유효해야 하고 1번. 그래서 그 유효한 행위를 통해서 2번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더 필요합니다. 뭐예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권리자여야 된다. 즉 소유권자여야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다. 요 세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면 되셨죠? 그러면 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 매매계약이 성립해서 유효한 부분은 어디다? X토지. 그쵸? 근데 X토지에 대한 등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Y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권이 취득이 됐느냐? Y토지는 뭐가 없었다? 성립이 없었다. 성립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토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착오에서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둘의 의사가 일치하니까 착오 취소가 안 된다. 착오 취소는 둘의 의사가 달랐을 때 하는 것이다. 자, 둘의 의사가 여러분 같죠? 뭐로 같습니까? X토지로 의사가 같기 때문에 착오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얘는 X토지로 기억하고 얘는 Y토지로 해서 거래를 했다. 그럼 얘는 X토지를 판 거고 얘는 Y토지라고 인식을 했으면 서로 다르니까 착오 취소가 되겠지만 서로 의사가 일치할 땐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착오 부분에서 할 거니까 뭐만 기억하시죠? 둘의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의 의사가 달랐을 때 뭐가 가능하다?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뒤에서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니까 자, 우리 올킬 문제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킬 문제집. 자, 올킬 문제집 13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소유자가 누구죠? 을. 살려는 사람이 갑이고, 그 다음에 사고 팔기로 했던 것은 X토지. 근데 계약서상으로는 Y토지. 이렇게 잘못 쓴 거죠. 자,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매매 계약은 어디에 대해서 성립하느냐? 매매 계약은, 자, 유효하게 성립하는 게 어디냐? 매매 계약은 성립하는 경우가 어디냐?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어디에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물었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어디에 성립한다? X토지. X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O. Y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X. 자,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X. 성립해요. 그래서 정답은 OX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한다. 맞아요. 근데 둘의 의사가 일치할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착오 취소는 안 된다. X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27에 35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 내용을 1번으로 2-1번으로 오셔서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 자,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은 뭐였죠? X토지. 지번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뭐라고 표시했죠? Y토지로 표시했죠? 자, 그러면 둘의 의사는 X토지를 일치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착오로 이해해서 취소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사례형이 안 나오고 순수한 이론이 나올 때에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를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3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셨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실 때 저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되지만, 자, 지금은 이제부터는 하나의 테마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큰 틀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요약서 15페이지로 넘어오십니다. 자, 요약서 15페이지 오시면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라고 목차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자 1번에 공인중개사 관련 행위라고 나와 있고 로마자 2번에 부동산의 전매, 무허가 거래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실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데, 자, 먼저 단속 규정이 무엇인지, 효력 규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 규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속반이 떴다. 단속반이 떴다.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 상가에 가서 그냥 노점상에 가서 물건을 사 먹었어요. 떡볶이를. 그랬는데 단속반이 뜨면 그 노점상을 철거하지 제가 산 떡볶이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속 규정은 하지 말라. 다만 그 하지 말라는 행위에 매매 계약, 사법상의 행위는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자, 여기에서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자, 민법상의 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민법상, 사법상의 행위는 유효가 된다. 떡볶이를 사고 파는 것은 유효다. 근데 효력 규정은 뭐냐? 그러면 효력 규정은 말 그대로 민법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이 규정은 민법상의 행위를 무효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효력 규정은 민법상 행위를 무효로 만들고 단속 규정은 민법상 행위를 유효로 놓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단속반이 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효력 규정은 야, 내가 한 의사표시 효력이 없어. 법률행위 효력이 없어. 매매계약이 무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볼게요. 우리가 공부하셨던 게 있죠. 민법의 자기계약 금지입니다. 자, 민법의 자기계약의 금지 규정입니다. 민법상으로는 자기계약을 하지 말아라. 민법상으로는 자기계약을 금지하는데 그걸 위반해서 하면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로 놓겠다. 즉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규정이다? 민법상의 규정은 효력 규정이 된다. 그러니까 민법상 자기계약을 하면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은 결론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된다. 자, 그러면 무효라면은 그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그러면 다시 유효라면은 무슨 규정이다? 자, 단속 규정. 위반해도 효력이 있다라면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딱 가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자기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어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가 자기 계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그쵸?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유효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민법상의 계약이 유효가 됐으니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무효일 땐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유효일 땐 무슨 규정? 단속 규정입니다. 금지하는 규정의 성격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지했는데 내가 행위를 했다. 왜 유효래? 그럼 단속 규정인가 봐. 금지했는데 내가 위반해서 했다. 무효래. 효력 규정인가 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면 받아야 될 돈이 중개수수료가 20인데 그걸 넘어서서 40을 받았다.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만 뭐가 된다? 무효다. 그러니까 20만 원은 유효고 나머지 초과하는 20만 원을 더 받았죠?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효.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되는데 기존의 20만 원은 유효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 그럼 이건 무슨 규정이다? 무효가 됐으니까 위반한 부분만 무효가 됐으니까 무슨 규정이다? 그렇죠.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효력 규정이다. 여기 20만 원 받아도 되는구나. 요거는 유효고 20만 원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 초과한 부분을 더 받았다. 20만 원 더 받았다. 그럼 그 부분만 무효가 되니까 무슨 규정이다? 무효가 되니까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되셨죠? 그렇다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사회질서 위반까지는 안 가요. 공인중개사가 사회질서 위반까지는 안 가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이 규정은 그럼 무슨 규정이냐? 라고 보니까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 동네 할머니가 영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주선을 해서 수수료를 좀 받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연한 일회성이다. 우연한 일회성이라면 그 행위는 그것 가지고도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효.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영업을 띄어서 중개행위를 했다. 그러면 영업상 행위를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무효란 얘기는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그렇죠.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효력 규정. 됐죠? 자, 그럼 됐고. 자, 그럼 다음으로 부동산 전매 행위, 무허가 거래 행위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합니다. 야,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마. 금지했는데, 자, 우리 공부했죠. 물권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위반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뭐가 됐었죠? 유효. 그럼 유효란 얘기는 이 금지하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 너 전매하지 마. 전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전매를 했습니다. 그럼 유효입니다. 물론 벌금 세게 맞고 세금 많이 내겠지만 일단 유효입니다. 그러면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무슨 규정? 그렇죠. 단속 규정이 되겠습니다. 단속 규정.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갈게요. 자, 무허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단속반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 식당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사 먹은 행위까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죠. 그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팔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임대한다. 즉 에어비앤비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를 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사법상의 거래는 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 돼버린다? 단속 규정이 돼버리죠.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규정 전부 다 하지 마라 했지만 그 행위까지 유효가 되니까 무슨 규정이 돼버린다? 단속 규정이 돼버린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테마를 다 한꺼번에 정리를 했죠. 이제부터 이제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자, 16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16페이지 가시면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고, 자, 공인중개사 관련된 행위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공인중개사법상, 자, 다음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여러분, 이게 뭐죠?
자기계약입니다. 중개사가 자기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약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옛날에 설명했지만 지금 이제 처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자 보시죠. 자, 중개 의뢰인이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중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란 중개사가 저희 동네 중개사 보니까 건물들이 몇 개 있으세요.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자기 건물도 몇 개씩 있으세요. 자, 그런데 자기 건물을 자신이 중개를 하려고 내놓은 겁니다. 임대를 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중개사인 동시에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중개사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중개사 건물인데 건물주니까 여기 부분에는 건물주라고 써보겠습니다. 아, 갑이 건물주인 동시에 중개사구나. 그래서 자 여러분 임대를 하겠다는 을이 나타났어요. 을. 자, 을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주인 갑. 아, 여기 부분이 여러분 똑같이 갑이라고 썼는데 흘렸으니까 다른 걸로 알면 곤란합니다. 자, 갑. 자, 갑이라는 건물주가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중개사로서 을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기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거래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자기 건물을 자기가 중개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도 유효가 된다. 그럼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렇게 해서 효력 규정이다. X.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X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1-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입니다. 자, 얘한테 자기 건물을 임대해 준 거죠.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은 여러분 이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X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다음에 이제 2번 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자, 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아니,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아니다. 돌려주면 끝이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X.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 아, 이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죠. 유효입니다. X.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되셨죠? 자, 되셨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가셔서 보시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유효. 유효기 때문에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 X 되겠습니다. 부동산 전매 행위를 제한을 위반해서 한 전매 약정. 자, 여러분 전매 행위를 금지했지만 그것을 했다. 그러면 유효. 그래서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효가 나왔습니다. 무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유효.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효 틀렸고요. 무효 틀렸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우리 다시 요약서로 돌아오셔서 자, 요약서 16페이지를 펴보시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되겠습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를 넘어오셨는데, 자, 여기서 부분에서 우리가 반사회 질서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판례이기 때문에 틀리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동기 부분, 의사표시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판서 노트는 9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서 노트 몇 페이지 피시자고요?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실게요.
자, 판서노트 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다 정리를 하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 우리 아까 전에 법률행위의 요건에서 세 가지로 나눴죠. 의사표시 두 가지로 나누고 다시 뭐까지? 동기.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법률행위에 된 계기 목적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정리하려고요. 자, 먼저 뭐가 있습니까? 의사. 뭐가 있습니까? 표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가서 1,000만 원 빌려줘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사표시. 두 가지로 나누면 의사와 표시로 나누고 그냥 하나로 부르면 의사표시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기. 자, 동기는 왜냐? 도박자금에 쓰려는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기, 목적. 그래서 계기, 그 다음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 계기나 목적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동기는 외부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납니다. 내 속에서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점선으로 점점점점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는데, 의사를 가지고 표시하는데 동기는 드러나지 않는데, 자, 도박자금의 이 계기나 목적인 도박자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하고 표시한 경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먼저 갑이 을한테 자 가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1,000만 원 빌려줘 라고 얘기하니까 을이 친구로서 뭐에 쓰려고? 라고 동기를 물어봤죠. 도박자금 계기 목적. 어머니 병원비라고 얘기를 거짓말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자 동기를 뭐 했다?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자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을도 어머니 병원비라고 하니까 동기를 몰랐습니다. 상대방에게 을에게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병원비로 빌려줍니다. 어머니 병원비라고 해서 1,000만 원 빌려줬죠. 그럼 이것이 반사회적 행위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갑이 을한테 가서 돈 1,000만 원 빌려줘 라고 하니까 을이 물었어요. 뭐 때문에? 그때만 동기를 표시합니다. 도박자금에 쓰려고 라고 해서 도박자금에 알면서 빌려줍니다. 그러면 도박을 하면 안 되죠.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반사회적 법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갑이 을한테 가서 돈 1,0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했더만 을이 동기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빌려줍니다. 그랬는데 표시하진 않았지만 을은 누구냐? 도박장 주인입니다. 도박장 주인은 당연히 도박장에서 돈을 왜 빌리겠어요? 도박하려고. 그럼 뭐 그걸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꽁지 쓰실라오? 뭐 이렇게 물어보던데 자 상대방에게 자 동기는 알려지는 거죠. 왜? 도박장 주인이니까. 그래서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때 돈 빌려주는 것은 도박장에서 빌렸으니까 반사회적 법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기는 어느 경우에 의사표시로 들어온다. 동기는 어느 경우에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뭐 했을 때 알려졌을 때 그것이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그 1,000만 원 빌린 의사표시가 반사회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표시도 안 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이 돈 빌려준 행위는 반사회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반사회적 동기가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반사회적 법령행위가 안 됩니다. 근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을이 병원비를 빌려준 줄 알았는데 도박자금에 썼다는 걸 그 다음날 도박자금의 사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을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었던 이 돈 빌려준 행위가 반사회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시. 돈을 빌려주는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때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알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반사회적이 될 뿐 법률행위 시에 반사회적이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반사회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셨다라고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보셨으니까 자, 우리 요약서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요약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요약서 16페이지 보십니다. 자, 정리할게요. 먼저 로마자 1번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
도박 자금을 빌려준 행위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기가 반사회적인데 그 반사회적 동기가 표시되거나 나죠? 표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반사회적 동기가 알려졌다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반사회적 법률로 들어온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반사회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시겠죠. 자, 다음 로마자 이번에 판례 분류 가시겠습니다. 자, 판례 분류 가시면 왼쪽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만 모아놨고 우측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를 모아놨습니다. 자, 보시죠. 첩계약입니다. 첩계약은 자,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첩계약은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됩니다. 아내가 본처가 아무리 첩을 두라고 해도 그거는 사회질서의 위반 사실은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본처에 동의가 있어도 물론 없을 때는 당연히 반사회적이 아니고 있어도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겠습니다. 첩계약은. 그 다음에 부첩관계의 부첩관계가 종료되면 기존에 줬던 아파트를 돌려줘라는 해지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아파트를 돌려주면 살 곳이 없으니까 부첩관계를 끝내지 못하겠죠. 요런 것은 야비하다. 그래서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부첩관계 종료되면 돌려주라는 해지하려는 조건이라면 반사회적 법률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측에 반사회적 법률이 안 되는 경우 보시면 부첩관계가 종료됐는데 생활비를 주겠다. 금원의 지급을 약정했다. 그럼 당연히 부첩관계를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첩을 두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했는데 그걸 용서받는 대가로 아내한테 나 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날 좀 용서해줘.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것은 자,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거죠. 가정을 지키려는 거니까. 부첩관계 종료되고 돌아왔으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자, 다음에 각종의 목적이죠. 자, 왼쪽 편에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오로지 보험사고를 통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다. 이건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아내를 죽였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우측에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 요번에는요. 오로지 보험사고입니까? 우연한 사고 대비입니까? 그죠? 우연한 사고 대비입니다.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죠. 저도 들었습니다. 생명보험 들었거든요.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렇게 체결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짠 나오면 자, 여기서 우리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자, 여기 부분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그런데 반사회적 무효다, 통정의 표시 무효다. 통정의 표시 무효다. 통정의 표시 무효고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무효의 경우하고 반사회적 무효의 차이점이 뭐죠? 반사회적 무효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 무효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면 되고 돌려주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니까 강제집행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돌려주는 무효입니다. 근데 반사회적 무효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그거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통정의 표시에서 비교 정리하셨으니까 자, 여기서는 일단 뭐부터 기억을 하자.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세금 면탈 목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이것은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다.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다. 통정의 표시 무효다.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이제 3번에 증언 및 진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언 및 진술은 증언 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약정. 자, 증언해주면 원래 보통 10에서 15만 원 정도 주면 되는데 100만 원 주겠다.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그 다음에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제공합니다. 허위 진술 해주면 내가 10만 원 주겠다, 15만 원 주겠다. 당연히 반사회적이죠. 하지만 증언 시 용인되는 수준에 제대로 된 증언을 하고 용인되는 수준이 10에서 15만 원, 15만 원 정도를 줬어요. 이건 반사회적 법령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에 개인의 자유 제한입니다.
읽어보시면 알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 결혼 불가 약정. 당연히 반사회적이고, 위약 벌금, 약속을 위반했을 때 벌금이, 자, 수업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10분 늦게 들어왔는데 벌금이 1억이다. 과도하게 무겁다. 당연히 반사회적입니다. 당연히 반사회적이죠.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사회적 법령이 안 되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죠. 해외 연수 대가로 일정 기한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반사회적 아니죠. 그 다음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강박은 반사회적 무효입니까? 일단 유효입니까? 일단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뒤에서 할 거예요. 자, 일단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죠. 일단 유효입니다. 무효 아닙니다. 나중에 또 뒤에서 공부할게요. 자, 맞아. 강박은 뭐 할 수 있었지? 취소할 수 있었지? 이렇게만 생각났어도 성공이죠. 강박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 자,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17페이지 가십니다. 요즘에는요, 도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밀수나 마약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판례가 있는 건 아닌데, 교수님들이 내고 계세요. 요즘에 이제 도박 청정국인데, 마약 청정국인데, 마약도 나오고 하니까 시험에 내십니다. 도박 자금, 마약 자금, 밀수 자금을 빌려준다.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그리고 도박 자금, 마약 자금, 밀수 자금을 변제한다. 여러분, 당연히 이것도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도박 자금을 갚으면 그 돈이 깨끗한 데 쓰이겠습니까? 또 딴 사람한테 도박 자금 빌려주고 고리 받겠습니까? 고리 받는 거죠. 마약 자금을 갚았다. 그럼 그 돈이 또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마약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갚으면 마약이 더 활성화되고 도박이 더 활성화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갚는 것도 뭐다? 반사회적 법령이다. 뭐에 포인트를 주자? 변제.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 어려우니까 A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6번의 변호사 한번 볼게요. 변호사 보시게 되면, 자, 반사회적 법령행위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반사회적 법령행위를 보시겠습니다. 딱 보니까 민사사건이 보이시죠? 형사사건이 보이시죠? 여러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라는 것은 바로 전관예우랑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반사회적 법령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민사사건은 변호사의 능력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니까 이건 반사회적 법령행위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그 앞에 변호사 아닌 자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성공보수 약정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령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다르다. 민사사건은 변호사의 능력, 여긴 전관예우라서 반사회적 법령행위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민사사건이긴 하지만 변호사 아닌 자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령행위가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7번의 증여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증여입니다. 증여는 자, 말 그대로 반사회적 법령행위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뭔가를 주는 게 제가 제 동생한테 30만 원 준다. 이게 증여인데 이게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반사회적 행위냐? 보세요.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증여를 합니다. 자, 진정서를 취하해주면 내가 이만큼 줄게. 요거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반사회적 법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특별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다. 공무원에게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하면서 뇌물을 준다. 이것도 뭐가 된다? 반사회적 법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닌데 이런 증여는 반사회적 법령이 된다. 범죄 포기 조건의 증여. 선생님, 범죄를 포기하면 내가 1억 원을 줄게 라고 한 거죠. 이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반사회적이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범죄 포기 조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 살인 저질렀네? 이제부터 살인을 포기하면 내 너한테 10억 줄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범죄 포기 조건의 증여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10억을 준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러 간다? 살인하러 간다. 얼마 받으려고? 10억. 저도 살인하고 왔는데 저도 10억 주시면 저도 살인을 하지 않기로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범죄 포기 조건으로 뭔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범죄를 더 유발시킨다. 그래서 이런 증여는 사실세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공과금도 부담하겠다. 그래서 내가 매도인의 공과금까지 내가 다 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팔아라. 이런 건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자금 조성을 위한 은닉을 위한 임치. 여러분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은닉을 위해서 숨겼어요. 자, 은닉. 숨겼다 안 숨겼다? 숨겼다. 자, 그래서 숨겨놨어요. 자, 남한테 증여해가지고 야 네가 좀 가지고 있어 하고 숨겨놨죠. 그러면 요 경우에 임치인데 자, 요건 반사회적이다. 아니에요. 비자금 조성은 반사회적이 맞습니다. 요건 반사회적이에요. 하면 안 돼요. 비자금을 만들면 안 되죠. 하지만 당연히 비자금이니까 드러내야 돼요. 숨겨야 돼요. 숨기는 행위는 반사회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볼게요. 자, 우리 문제집. 자, 이제 16페이지를 보십니다. 자, 16페이지 저랑 같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먼저 딱 보니까 동기가 반사회적이 나왔죠. 동기입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상대방에게 알려진 거죠.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졌으면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죠?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첩계약도 보도록 할게요. 자, 첩계약입니다.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이 있어도 자, 처의 사전 승인 첩을 둬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겠습니다.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합니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돌려주는 걸 조건으로 부첩관계가 끝나면 첩에 대한 증여계약은 당연히 첩계약 종료가 어렵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 밑에를 보세요. 이번에는요. 부첩관계 종료가 아니라 불륜관계 종료로 나왔습니다. 해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계약이 아니라 증여라고 나왔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맞네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차이점까지 확인하시고. 자, 3번. 부첩관계를 청산하면서 자, 부첩관계를 종료하면 돈을 준 걸 뺏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데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이거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안 반한다? 공소양석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로 집어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4번입니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해주면 내가 부동산을 처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엔 가정이 유지가 될 테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죠. 자,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X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가보시죠. 자, 17페이지 가시면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자, 그러면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할 목적이다.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맞네요. 맞습니다. 자,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뭐인 법률행위다? 무효인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반사회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나왔다? 무효. 자, 그 다음에 2번.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때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네요. 자, 이제 3번과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무효는 무효지만 반사회적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다. 바로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다.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끝나셨죠? 자, 다음에 증언 및 진술입니다. 자, 증언 및 진술 보시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자, 증언했는데 통상 용인된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맞습니다. 자,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그렇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내놨습니까? 무효라고 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
맞는 지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18페이지로 넘기세요. 자,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보시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허위 진술을 하기로 했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개인의 자유제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죠. 뭐 밑줄 그을 필요도 없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 10분 지각하면 10억 주겠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이죠. 자, 해외 파견 후 소속 회사에서 근무해야 된다.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냐? 아니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강박이라는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강박 이렇게 체크하시고, 요즘에는요 강박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자, 우리 시험은 둘 다 시험에 나왔는데 강박만 나올 수도 있고 불법적 방법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기억하세요.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 자, 요거는 반사회적 사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아니죠. 그래서 X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시겠네요. 자, 이제 5번으로 가셔서 도박 등의 자금이나 변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보시면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합니다. 도박 자금에 대여. 당연히 뭐가 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그 다음에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 뭐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죠? 도박 채무의 변제. 그럼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그 돈이 나쁜 쪽으로 또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무효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게 또 어떻게 시험에 나느냐? 도박 채무 대신에 노름빚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변제한다. 자, 도박 채무, 노름빚 같은 말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무효니까 무효 대신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죠? 이렇게 해서 다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9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제 변호사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요약 정리한 걸로 요약 정리하시고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니까 좀 정리가 훨씬 수월하시죠? 자, 그럼 가시죠. 1번, 변호사 아닌 자가, 여러분, 변호사 아닌 자입니다. 그러면 걔가 승소로 해서 뭐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다. 그러면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이게 뭡니까? 바로 성공보수약정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변호사인데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X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민사사건이라고 나와 있고 변호사라고 나와 있죠.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효냐라고 물었을 때 무효가 아닌 경우죠.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사회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로도 나올 수 있다. 무효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시게 되면 형사사건에 나왔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뭐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정리하시면 끝나시겠네요. 자, 7번 가도록 할게요. 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반사회적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전을 지급합니다. 자, 청탁을 하고 금전을 지급한다. 뇌물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다. 자, 이번엔 금전이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했죠.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겠습니다. 체크하시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2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자,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는 반사회적이냐? 예, 반사회적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무효.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상 문제로 하나 내놨습니다.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징역.
자, 당연히 이것도 사회질서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한다. 다른 살인자를 더 양산시킨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틀렸네요. X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입니다. 비자금이죠.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만 시험 문제는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 은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비자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비자금 됐죠?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비자금. 비자금 조성은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닉, 숨기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X.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 X.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하셨고, 자, 이제 효과 부분이 남았는데, 여기 부분은 우리, 자, 판서 노트를 통해서, 요약서를 통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돌아올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판서 노트부터 볼게요. 판서 노트. 자,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10페이지를 피십니다. 자, 판서 노트 10페이지를 보시고, 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지만, 안 피셔도 돼요. 보시고 확인만 하시면 돼요. 보시고 확인. 같이 공부하면서 확인하시고, 아, 기억이 나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된다고요. 자, 먼저 갑과 을 사이에 첩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첩계약은 무효인데, 갑이란 사람은 이미 한번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죄송해요. 자, 갔다 오면 이건 첩계약이 아니죠. 갑이란 사람은 자신의 자식까지 있고요. 그리고 갑은 다른 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첩을 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첩계약이죠? 첩계약은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 자, 그러면 이제 을이 갑과의 관계에서 야, 내가 너한테 첩으로 들어왔으니까 너도 나한테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갑이란 사람은 이 첩을 둔 귀책 쌓여있는 자죠. 이런 귀책 쌓여있는 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뭐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도 주장할 수 있고 갑의 자식도 주장할 수 있고 자 누구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을도 나 너랑 첩관계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이 주장하면 갑이 첩계약이 무효라는 걸 증명하고 갑의 자식이 이걸 주장한다면 갑의 자식이 첩계약으로서 무효라는 걸 주장하고 을이 주장한다면 을이 첩계약으로서 무효다라는 걸 주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첩계약이 무효인데 이 사실을 을은 갑의 자식이라고 하는 제3자에게도 나는 갑과의 첩계약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당사자인 갑은 물론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인 갑의 자식, 몰랐던 갑의 자식, 선이야기의 제3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서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선물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차를 선물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란 사람이 귀책 쌓이는 자가 자, 너랑 나랑은 첩계약이라서 무효야. 그래서 무효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그 경우에 자, 난 너한테 차를 못 줘. 계약을 했지만 안 줘도 돼. 라고 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미 선물한 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과 다시 갑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귀책 쌓이는 사람으로서 너한테 부부로서의 그 첩으로서 내가 비싼 반지를 선물하지 않았니? 이미 선물한 반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너랑 나랑 첩계약이니까 무효니까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무효랑 차이점이죠.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이 되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미 준 건 돌려받지를 못한다. 왜? 돌려주면 그 비싼 반지를 가지고 또 딴 병이란 여자한테 가서 첩계약 체결하고 다시 돌려받고 이번엔 정이란 여자랑 가서 첩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걸 반지를 20억짜리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첩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누구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간다. 을에게 넘어가죠. 반사적 법률행위로서 예외다. 그쵸? 일반적인 무효랑은 다른 반사회적 법률행위 생길 수 있는 예외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자, 이제 저랑 같이 뭘 보실 거냐면 자, 요약서를 보십니다. 요약서 17페이지를 피시죠. 요약서 17페이지. 자, 지금 방금 공부하셨던 내용을 정말 한번 정리하십시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첩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럼 첩계약의 일부가 무효입니까? 첩계약 전체가 무효입니까? 그쵸?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요. 당연히 무효니까 전체가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의 4원칙. 귀책사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 누구나. 그 다음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수밖에 없다. 됐었죠? 그리고 당사자, 선이하기 제3자 모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무효가 되면 줬던 걸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행하지 않은 부분, 자동차 증여계약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미 이행한 부분을 보세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이 불법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불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사회적이라고 했습니다. 반사회적. 잘 안 보이시나요? 다시 좀 지우고 죄송합니다. 좀 글씨를 예쁘게 써야죠. 자, 반사회적. 자, 이 불법은 반사회적입니다. 반사회적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돌려받지를 못한다.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사회적일 경우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이미 이행한 반지 부분은 20억짜리 반지 부분은 반사회적 불법 원인 급여. 자, 그래서 이 불법이 반사회적이라고 방금 보셨죠? 반사회적 원인의 급여에 해당하는 예외로서 예외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의 소유자이지만 소유권에 기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돌려줘라고 말을 못한다. 부동산을 줬으면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20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으면 등기 말소 청구를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돌려받지 못하니까 상대방이나 제3자가 뭐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 권리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되셨죠? 예,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셨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저랑 같이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집 20페이지로 와보십니다. 자, 문제 보시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 여기까지 아니죠. 자, 여기 부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하는 무효는, 자,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하는 무효는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가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X. 됐죠? 자,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 반사회적인 것을 원인으로 하는 급여를 우리 뭐라고 했죠?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자, 그것은, 자, 내가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다.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죠. 요즘에 제가 이 부분을 더욱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효 부분을 시험 문제 엄청 내고 있습니다. 무효의 4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다른 시험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중개사 시험 문제가 옛날에는 고유한 중개사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점차 타 시험 기출하고 섞여서 이제 타 시험 기출처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고유의 시험 문제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인중개사 고유의 기출 문제가 안 좋아요.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제 타 시험처럼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우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옛날에는 정답 지문이 고유한 공인중개사 문제의 정답이 많았다면 타 시험에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정답 지문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공부하시면 망합니다, 이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옛날처럼 뭐는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좀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4원칙은 반드시 기억하셔라. 40문제 정도라면 거의 한 2문제 이상은 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부동산 이중매매인데,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자, 부동산 이중매매도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판서노트부터 먼저 볼게요. 자, 판서노트의 경우에는 11페이지입니다. 자, 1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와 있죠. 자, 그럼 부동산 이중매매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판서노트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두 가지를 먼저 크게 보여드리고 우리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요약서는 1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합격 셀렉트 18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는 일반적인 이중매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시험에. 반사회적 이중매매, 일반적인 이중매매. 그럼 일반적인 이중매매는 그냥 일반적인 이중매매고,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자, 우리 공부하셨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겁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이중매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이중매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관련된 것과 여기 부분에 관련된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부분에서 자, 먼저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또 수업을 잠깐 쉬도록 할게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보시고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한 사람이 부동산을 두 개를 두 사람한테 파는 거죠. 두 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상관없습니다. 숫자는 상관없이. 자, 그럼 보시죠. 갑이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을한테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하나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이 계약금 1억 원을 갑한테 싹 준 거죠. 그랬는데 얼마에 사기로 했냐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엔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한테 야, 너 팔았니? 그러니까 나 을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1억 받았는데, 자, 그러니까 병이 계약금만 받았어.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팔아. 내가 20억 줄게. 자, 그래가지고 자, 갑은 당연히 누구한테 팔아요? 병한테 팔고 20억 받고 등기를 병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그래서 여기 매매 계약이 하나 있었고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을, 그래서 제1매수인. 자, 여기 또 매매 계약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인이 병, 제2매수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매매 계약이 있는데 여기한테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있는데 여기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증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는 그쵸, 계약금을 갑이 받았으니까 이 계약금의 배액을 을한테 상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중매매가 전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유효한 이중매매죠. 됐죠? 그래서 우리 정리하셔야 될 것이 자, 뭐라고 했냐면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의 해제를 뭐 한다? 쉽게 하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를 쉽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액만 상환하면 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이중매매 계약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유효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효하니까 자, 보시죠. 1번. 매매 계약은 뭐 했다? 유효했다. 2번. 등기를 넘겼다, 안 넘겼다? 넘겼다. 3번. 처분행위니까 갑은 권리를 가진 난간이다. 소유권을 가지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로 넘어간다? 병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을이란 사람이 병한테 등기 말소해줘 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말소 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그 등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말소, 지워줘 라고 청구하려면 누구만이 가능하다? 소유권자. 근데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아니다. 갑은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판서노트로 정리했으니까 자, 요약서로 넘어오실게요. 자, 요약서 18페이지 가시게 되면 일반적인 이중매매라고 나와 있죠? 자, 제2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한 제2매수인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매매계약 유효에다가 등기를 가지고 권리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제1매수인이 아까 전에 보셨던 을이 제2매수인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는 누구만 가능하다? 소유권자만 가능한데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맞아 정리했으니까 자, 이제 문제풀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틀려야 틀릴 수가 없겠죠. 자, 가십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입니다. 근데 반사회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사회적인 말이 없습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반사회적인 말이 없다는 얘기는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임행위 적극가담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이중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중매매가 나왔는데 배임행위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자, 우리 21페이지에 반사회적 범죄행위의 이중매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예요? 배임행위의 적극가담. 그래서 여기 부분은 배임행위 적극가담이 나오면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배임행위 플러스 그 다음에 적극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이쪽에 가셔서 이중매매를 문제를 푸시고 이론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런 말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이 전혀 없으면 그때는 배임행위 적극가담이 없으면 일반적인 이중매매로 푸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자, 배임행위 적극가담 말이 없죠. 자, 그러면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그러면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자, 매매계약은 을이 먼저 체결했지만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병이었습니다. 병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네요. 소유권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죠. 자, 다음.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자, 그러면 첫 번째 을과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다시 병에게 매도했으니까 병에게 매매계약을 두 번째로 체결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에게 경유해 주었죠. 소유권 등기를 병에게 경유해 주었으니까 자, 먼저 등기한 매수인은 누구겠습니까? 먼저 등기한 매수인은 병이죠. 그러니까 먼저 등기했다는 것이 매매계약부터 먼저 체결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등기한 병한테는 당연히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시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2번입니다. 3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매매, 이중 매매에서 배임행위 적극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이중 매매인데 배임행위 적극가담이 없으니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끝.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끝나는 거죠. 3번입니다. 갑과 을은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자, X토지의 시가가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158만 원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등기를 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매매계약 유효하고 등기까지 해주고 권리자니까 자,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말이 나오네요.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을은 자, 소유권자가 아닌 을이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등기 말소는 누구만 가능하다? 소유권자.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중매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 쉬시겠습니다.